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사회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박지용입니다. 어느덧 이 강의를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고, 이 강의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강의는 총 8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6개의 주제는 이미 이제 업로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7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함께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주제는 바로 코로나19와 고용 그리고 근무 형태의 변화예요. 아마 올해 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용이나 뭐 실업률 그리고 또 재택근무와 같은 이런 근무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거나 혹은 직접 경험하고 영향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코로나19를 둘러싼 어떤 고용과 근무 형태의 변화에 대한 인과추론을 한 어떤 연구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인과추론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특히 코로나19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제 또 그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나 아니면은 경제 봉쇄 정책 등이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의 어떤 기업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고 또 그 여파로 신규 채용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분들이 이제 취업에 차질을 많이 겪고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런 뭐 고용이라든지 어떤 취업에 관련된 문제는 비단 어떤 연구자들만의 관심인 것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19의 어떤 인과적인 효과, 특히 고용이나 근무 형태 변화에 관련된 어떤 인과적인 효과를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연구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취업 준비생 분들뿐만 아니고 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분들, 노동자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근무의 형태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특히 이 재택근무를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재택근무라는 거는 비단 뭐 코로나 때문에 나온 어떤 이슈라기보다는 사실 I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뭐 10년, 20년 전부터도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가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IT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어떤 워라밸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형태로서 재택근무가 항상 강조되어 왔지만 사실 그동안은 기존에 일하는 방식이 어떤 그런 관행에 부딪혀서 이런 재택근무의 활성화가 많이 더뎌 왔죠. 사실 기술적으로는 뭐 10년 전부터도 이 재택근무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활용 가능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재택근무의 이제 확산이 굉장히 더뎠는데 이런 코로나라는 어떤 외부 변수에 의해서 많은 기업들이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시행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근로자분들이 재택근무를 이제 경험을 했거나 혹은 지금도 여전히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특히 이러한 것이 중요한 거는 이제 한번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를 도입을 하고 또 그러한 효과를 이제 직접 이제 경험을 함으로써 이러한 재택근무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지속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떤 고용과 근무 형태의 변화에 대한 어떤 이런 인과적인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이런 코로나19를 둘러싼 어떤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고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된 이후에 이제 상황을 또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많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 결과들 중에서 저는 주로 이제 인과추론 방법론에 이제 초점을 두고 그 중에 매우 일부의 연구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겠지만 이러한 이제 영상이 앞으로 나오게 될 이런 어떤 고용이나 실업률 그리고 뭐 근무 형태의 변화에 관련된 이런 인과추론 연구들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과연 코로나19가 고용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분석할까라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아마 사회과학 분야에서 어떤 인과 추론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을 활용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양한 어떤 분석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은 절대 없는 부분이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또 본인만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인과 추론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이러한 어떤 인과 추론의 전략에 대해서 가장 쉬운 방법에서부터 이제 가장 좀 이상적인,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까지 단계적으로 이런 전략을 조금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쉬운 전략이 어떤 방법일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나 아니면 신문 기사들에서 아마 많이 접하셨을 어떤 이런 데이터 분석일 텐데, 바로 가장 쉬운 거는 코로나19 전후의 어떤 실업률이나 혹은 고용률, 이런 어떤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X축이 아마 이제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시작하기 전인 이제 2020년 1월부터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4월, 이런 식으로 이제 X축은 이제 시간이 될 거고, Y축은 뭐 실업률 혹은 뭐 고용률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노동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건 하나의 예시지만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기 전과 이제 그 초기에는 실업률이 이제 낮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실업률이 이렇게 증가하는 뭐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쉽고 직관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강의를 이제 들으셨으면은 이제 비판적으로 한 가지의 질문을 던져 봐야겠죠. 이걸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분석이 과연 인과적인 효과가 맞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던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잠재적 결과 분석들 하에서 과연 이러한 어떤 코로나19 전후의 실업률의 변화만으로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차차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단순히 그 코로나19 전후의 실업률의 변화만 가지고 인과적인 효과를 추론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인과 추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죠. 자, 그랬을 때 아마 이제 이 강의를 쭉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아마 지금 머릿속에서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 강의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어떤 잠재적 결과 분석들 하에서의 어떤 인과추론 전략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이중차분법이라든지 뭐 자연 실험, 이런 어떤 키워드를 떠올리셨다면은 아마 지금까지의 강의를 정말 충실하게 듣고 또 100% 이해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사실 이제 어떤 실제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어떤 그런 준 실험 세팅은 바로 자연 실험이라는 거를 아마 지난 시간까지도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쵸? 그래서 이런 자연 실험, 지역별로 상이한 이런 자연 실험을 통해서 이 실업률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인과 추론의 어떤 방법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드렸고, 그러한 어떤 이 자연 실험을 이런 고용이나 일자리의 어떤 그 맥락 속에서 분석한 연구들을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보면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연 실험에 관련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더 깊이 있게 이제 뭐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런 부분 최대한 생략하고 좀 복습 차원에서 이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인과 추론에 적용되는 이런 자연 실험의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던 거를 이런 또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 이런 자연 실험은 결국에는 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죠. 이중차분법이죠. 그래서 difference in difference라고 하는 줄여서는 뭐 DID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이제 이중차분법이죠. 그래서 이런 이중차분법이 사실 이런 선택 편향을 없애고 인과추론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에 하나로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런 이중차분법을 활용해서 이런 인과 효과를 이제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중차분법을 활용하는 데는 사실 다양한 어떤 전략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바로 이 자연 실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 1단계에서 바로 이제 4단계로 이제 넘어왔는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물론 우리가 이제 자연 실험이 가장 효과적인 인과 추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뭐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런 자연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돼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 자연 실험이 없다고 연구를 하지 않거나 혹은 자연 실험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연구를 하지 않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비록 자연 실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인과 추론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특히 자연 실험이 이제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대안적인 방법으로 이런 이중차분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강조를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이 2단계, 3단계의 어떤 사례를 중심으로 대안적인 방법으로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안적인 방법은 바로 코로나19 전후에 전년 대비 실업률 변화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단계와 이제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1단계는 이 코로나 전후의 실업률만 분석함으로써 이 전과 후를 한 번만 빼는 거죠. 그쵸? 한 번, 그러니까 그 코로나19의 전후를 한 번 차분함으로써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일중 차분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2단계는 그 코로나19 전후에 전년 대비 실업률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 전후의 차이뿐만 아니고 그 전후의 차이의 어떤 전년 대비의 어떤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것은 이제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는 하나의 예시라는 것을 아마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특히 지난번에 어떤 코로나19와 어떤 소비 행태의 변화라는 주제에서 이제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 그런 어떤 전략에 대해서 이제 고용이나 일자리의 맥락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뒷장에서 이제 차차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대안적인 전략은 바로 직업 특성에 따른 실업률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자연 실험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적인 전략으로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서 실제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런 코로나19가 이제 고용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분석할지에 대한 전략을 총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특히 이 2단계와 3단계, 즉 이 자연 실험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알지만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 불가능한 경우에 또 대안적으로 이중차분법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려 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가장 쉬운 전략인 그 코로나19 전후의 실업률 변화를 분석한 연구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이거는 이제 미국의 사례인데, 미국의 이제 노동통계청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이제 코로나19의 전후의 노동지표의 변화를 이제 분석한 연구예요.
그래서 미국 노동통계청은 이제 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라고 하는 이제 국가 기관이고, 우리로 치면 이제 통계청이죠. 그래서 국가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노동 지표나 아니면 생산성 지표를 이제 제공을 하는 국가 기관이고, 그래서 이런 노동통계청의 데이터가 사실 가장 공신력 있고 가장 어떤 미국 전역의 그 파퓰레이션의 어떤 경향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분석 전략은 사실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워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2016년부터 이제 2020년 이제 1분기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2016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2016년에는 약 이제 5%대의 어떤 실업률에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끝난 이후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이제 호황을 맞았기 때문에 실업률은 계속해서 감소를 해서 2019년에는 이제 거의 약 4% 이하까지도 이제 줄어들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자연 실업률에 어떤 근접하게 이제 실업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뭐 자연 실업률이라는 거는 경제가 굉장히 뭐 호황, 쉽게 이해를 하면은 굉장히 경제가 호황이고 근로자들이 이제 고용을 일자리를 원하는 이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구조적인 이유에 의해서 이런 실업률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어떤 실업률을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연 실업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가장 최소한의 어떤 실업률이 보통의 이제 자연 실업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미국 경제는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가장 호황기를 맞고 있었고, 자연 실업률에 가깝게 거의 3%대의 어떤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제 2020년 1분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실업률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2020년 2월에는 약 4%의 어떤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가 이제 2020년 4월에는 약 14%까지 실업률이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지 2달 사이에 10%포인트가 이제 증가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이 퍼센트 포인트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퍼센트 포인트라는 거는 그냥 절대값의 변화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4%에서 14% 증가했으니까 총 10% 포인트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10% 포인트가 증가했다고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면에 퍼센트 증가는 그 값에서 몇 퍼센트가 증가했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4%에서 14%가 증가했다는 건 거의 3배 이상이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300%가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주로 이제 퍼센트 포인트,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퍼센트 포인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근데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이제 최근 특히 코로나가 이제 가장 극심했던 2020년 2월과 4월 사이에 실업률이 약 10%포인트 증가해서 14%, 15%에 육박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죠. 단지 2달 사이에 이제 10%가 증가했다는 거는 이 일자리를 원하는 그런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이 고용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인구 중에서 10%가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엄청나게 큰 변화고, 사실 이러한 어떤 실업률의 증가는 근래에 어떤 가장 어떤 심한 어떤 경제 타격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 2008년의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급격한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어떤 실업률의 증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서 이제 미국에서 다뤄지고 있고, 아마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된 이후에도 이런 코로나19의 영향이 사회 전반이나 아니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실업률의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실업률이 증가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고 어떤 실제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또 그것이 이제 계속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들의 이제 소비가 줄어들므로써 기업 활동이 위축이 되고 투자가 위축이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제 아마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그러한 어떤 영향이 지속될 거다라는 것들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19의 어떤 고용이나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죠. 나머지 지표들도 다 비슷한 어떤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비슷한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정의의 좀 다른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보면은 이 노동시장 참여율인데 이거는 뭐 실업률과 거의 반대되는 개념이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 대비 이제 노동 참여 즉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인구의 어떤 비율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3.5%포인트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실업률과 이 노동시장 참여율의 변화가 조금 수치가 다른 거는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특히 이 일자리를 구하는 어떤 의지가 있는, 즉 어떤 취업에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의 어떤 실업률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 참여율과는 조금 정의가 달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들이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일맥상통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실업률이 크게 증가했고 전례 없을 정도로 크게 증가를 했고 또 노동시장 참여율도 전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거의 미국 전역의 생산 가능 인구 즉 거의 한 2억에 가까운 그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약 3.5%가 일자리를 잃었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업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이제 평균 노동 시간도 이제 0.75시간 감소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약 1달러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우리는 이제 그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이렇게 시간당 평균 임금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일자리의 뭐 질이 향상이 됐거나 한 건 절대 아니겠죠. 이 평균이라는 거는 저임금 노동자의 어떤 임금에서부터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까지의 어떤 전체를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떤 실업을 함으로써 그들의 이제 임금이 이제 누락이 된다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임금만을 만약에 평균을 낸다면은 상대적으로 평균 임금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증가를 한 상황을 우리는 이 저임금 노동자의 어떤 실업에 의해서 상승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노동통계청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미국 전역의 이제 실업률에 또 코로나 전후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는 사실 이 연구뿐 아니고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있고 아마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통계청에서 각종 이제 실업률의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연구들은 이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한국에서도 통계청에서 이런 데이터를 당연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노동통계청이나 아니면 어떤 국가의 공식적인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이런 데이터는 사실 장점과 단점이 모두 사실 있는 게 사실이죠. 장점이라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가장 공신력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어떤 설문조사나 아니면 통계적인 어떤 보정을 통해서 어떤 한 국가 전체 파퓰레이션에 대한 어떤 대표값을 추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이제 믿을 만한 데이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한 국가의 전체 파퓰레이션에 대한 추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지만 단점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통계적인 추론과 이제 보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뭐 1년 정도, 1년에서 뭐 2, 3년 이상까지도 그 지표에 따라서는 그 시간 딜레이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식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유용하긴 하지만 어떤 실시간의 어떤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어떤 전체 파퓰레이션에 추론을 하기 위해서 늘 그 통계적인 보정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시간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대안적인 지표로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노동통계청 데이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데이터를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급여 지급 데이터예요. 이런 급여 지급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뭐 많은 기업들에서 이제 급여를 지급하는데 그럴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런 HR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런 기업이 그러니까 HR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는 어떤 수많은 기업들에서의 어떤 급여 지급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실고용 즉 실제 급여를 이제 지급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숫자의 추이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급여 지급 데이터, 그 HR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ERP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어떤 이런 급여 지급 데이터의 장점은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어떤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급여가 만약에 6월 달에 급여가 지급되고 나면은 그러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즉각 저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한다면은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어떤 급여를 지급받은 어떤 근로자의 숫자의 어떤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지만 단점은 이 노동통계청 데이터와는 달리 사실 거의 하나 혹은 일부의 어떤 HR이나 ERP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고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많은 기업과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을 포함을 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더라도 미국 전역의 어떤 전체 인구의 파퓰레이션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급여 지급 데이터나 이런 어떤 민간 데이터를 활용을 하는 것은 다소 이제 전체 인구의 어떤 파퓰레이션의 어떤 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을 함께 고려를 해서 이런 노동통계청의 데이터나 아니면 민간에서의 이런 급여 지급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서로 이제 보완적으로 그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연구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그래프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페이드 인플로이먼트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급여가 지급된 어떤 그 근로자들이 몇 명인지를 한번 그 변화를 보는 건데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직전인 2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2월 15일을 이제 1이라고 했을 때 2월 15일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감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숫자는 2월 15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3월 말부터 4월까지 약 20%포인트가 감소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지표로서 이제 액티브 인플로이먼트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실제 급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이 급여 지급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실제 이제 직원들의 숫자를 기준으로 이제 본 건데 여기서는 이제 2월 15일 기준으로 약 10% 10%포인트가 이제 감소한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러한 급여 지급 데이터의 또 다른 장점은 이 노동통계청의 데이터에서는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이런 급여 지급은 각 기업별로 이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그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그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그 급여가 지급된 그 직원들의 숫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50인 이하의 그 소규모 사업체에서 가장 크게 3, 4월에 감소했고 또 그런 것들이 특히 5월 달에는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그 경향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식당이나 아니면 그런 상점에서의 어떤 변화를 많이 이제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3월부터 이제 시작한 특히 미국에서 어떤 자택 대기령 그리고 경제 봉쇄 정책들로 인해서 이제 많은 어떤 상점들이 이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해고가 됐던 이런 근로자들이 이제 다시 이제 경제 봉쇄 정책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어느 정도 돌아오는 거를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월 15일 대비해서는 여전히 그 차이가 굉장히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차이로는 이 기업의 어떤 특성뿐만 아니고 사실 그 근로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어느 정도 그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급여 수준에 따른 어떤 급여자의 숫자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한 건데 여기 급여 지급 데이터에서 이제 그 2020년 2월에 어떤 급여 수준을 바탕으로 총 그 급여 수준을 그 5단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 구간에 따라서 그 구간의 어떤 급여를 지급받는 그 직원의 숫자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보면은 특히 저임금 노동자 가장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그 고용이 가장 크게 감소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거의 마이너스 40%포인트에 가깝게 지금 이런 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코로나19의 어떤 영향이 사실 모든 기업과 그리고 모든 노동자,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소규모 사업체나 아니면 저임금 노동자에게 특히 더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1단계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사실 이런 뭐 미국에서 어떤 노동통계청의 데이터나 혹은 급여 지급 데이터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반대로는 이제 고용률이 빠르게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어떤 이런 추세로 직관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코로나19 전후의 어떤 실업률의 변화만 가지고 과연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분석이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 틀에 대해서 이 강의에서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이제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이죠. 그리고 복습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다시 소개를 드리자면은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은 만약 그때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 틀이죠. 다시 말해서 그 원인이 있었을 때 나타난 실제 결과와 만약 그 원인이 없었다면 나타났을 잠재적 결과와의 어떤 차이를 통해서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정량하고자 하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아래 영상을 통해서 어떤 사립대학과 공립대학의 인과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는 어떤 사례를 설명을 드렸었고 또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로버스 프로스트의 이제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의 사례를 통해서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소개를 드렸었죠. 특히 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는 뭐 교과서에 실린 시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에서는 이 현실 세계에서 왜 인과 추론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특히 두 가지 갈래길에서 하나의 길을 택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훗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이제 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과 추론의 이 현실에서 어려운 그 이유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잠재적 결과라는 이런 용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잠재적 결과는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관찰될 수 없는 가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한 문제를 이제 fundamental problem of causal inference 즉 인과 추론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인과 추론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 잠재적 결과 분석 틀은 함께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과 추론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는 이제 그 선택 편향을 분해함으로써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전에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연습 문제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가 발생한 후와 발생하기 전에 그 실업률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선택 편향을 분해를 했을 때 왜 인과 추론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고, 또 그러한 선택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서 그 분석을 평가하고 살펴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